자, 이번 영상에서는 한반도와 일본의 고대 국가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은 한반도에서는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 일본은 이랬었어요 라고만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교과서를 볼게요. 60페이지입니다. 만주와 한반도에서는요.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되었고 이 삼국이 한강 유역을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년에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한강 유역을 두고 서로 전성기를 언제 가지냐 뭐 이렇게 하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백제에서는 근초고왕, 고구려에서는 광개토왕, 장수왕, 신라에서는 진흥왕 막 이렇게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우리 여기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요, 어떤 식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주성을 지켜나가는지 이런 걸 이해해야 돼요. 자, 중국과의 관계, 고구려가 침입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수나라로부터. 그리고 당나라로부터. 자, 수나라로부터 공격받았던 거 우리 전전 영상에서 봤죠. 수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수나라가 고구려 공격했다가 실패합니다. 망했어요. 당나라도 공격합니다. 실패했어요. 자, 근데 격퇴했는데 결국에는 이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국가의 힘이 많이 약해집니다. 자, 그런 와중에 가장 늦게 발전했던 신라가 당나라랑 동맹을 맺어요. 이게 나당 동맹이라고 하고요. 신라 할 때 당나라, 신라가 당나라와 동맹을 맺었대. 자, 여기부터가 이제 갑자기 판세가 확 뒤집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자, 차례로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나당 동맹으로 인해서 백제 고구려 멸망입니다. 자, 그리고 신라가 한반도를 두고 당나라랑 또 전쟁을 벌이네. 이렇게 된 이유는 당나라가 백제 고구려 멸망한 이후에 한반도를 아예 다 장악하려고 했던, 신라까지 아예 장악하려고 했던 야심을 보였기 때문에 신라가 야 꺼져 하면서 당나라랑 전쟁을 벌이게 된 거죠. 나당 전쟁. 이 전쟁에서는 결국 뭐 신라가 승리했다라고는 하지만 당나라가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삼국을 통일한 건 그래서 어디야? 신라가 되는 거죠. 삼국 통일은 신라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북쪽의 고구려 땅에서는요, 고구려의 후예를 자처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국가가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가 발해라는 나라였고요. 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당나라 그리고 신라와 관계가 되게 안 좋았어. 근데 결국엔 발해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나라랑 친선 관계를 맺고 잘 지내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한반도는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 정리하면 삼국시대가 있었다. 자, 삼국시대 누가 통일했다? 신라가 통일했다. 자, 그리고 북쪽에 누가 생겼다? 발해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요런 지도였던 거죠. 자, 여기에 삼국시대의 간단한 흐름이야. 여기 백제, 고구려, 신라의 전성기대 지도입니다. 이거 내년에 보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내년에 보게 되고요. 자, 이번에 또 일본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본에서는요,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이 정권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아직 국가라고 할 정도로 뭐 이렇게 국가의 체제가 완전 정비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소국들, 여러 작은 나라들이 있다가 이 작은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세운 나라가 야마토 정권이었고요. 이 야마토 정권은 수도를 어디에 두었냐 가지고 그 시기를 구분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야마토 정권 때 이 7세기 중엽 요 시기에 우리나라로 치면요, 신라가 삼국 통일하기 직전의 상황, 그 시대입니다. 그때 다이카 개신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다이카 개신은 옆에 써 있듯이 이 당시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엄청 높은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귀족들이 그러니까 왕이죠. 천황의 힘을 약화시키고 독점을 하고 권력을 독점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때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왕족들과 당나라에 갔다 왔던 유학생 출신들이
이러면 안 된다 하고 귀족들을 죽입니다. 귀족 세력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게 다이카 개신이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이카 개신은 뭘 위해서?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를 지향하는 개혁이었다. 국왕의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어, 개혁이었다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런데 결국 다이카 개신에서 이루고자 했던 건 뭐였어? 중앙 집권적인, 그러니까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개혁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봐봐, 율령 체제를 바탕으로 한 통치 체제가 성립하였다라고 하죠. 당나라에서 넘어온 율령 체제가 일본의 정치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물론 방식은 중국과는 좀 달랐어요. 당나라와는 다르지만 일본이 독자적인 방식으로 율령 체제를 들여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헤이조쿄 나라라고 하는 이 도시에 수도를 세우고요. 그리고 천도 배웠죠. 수도를 옮긴 거 하면서 나라 시대가 성립되게 되고요. 나라 시대 때 이렇게 있다가 다시 헤이안쿄, 지금의 교토입니다. 헤이안쿄로 다시 옮기면서 헤이안 시대가 성립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당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당나라랑 교류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요, 막부라고 하는 시대가 시작되고요. 이 막부 시대는 이 천왕의 권력이 많이 약해진 시대가 됩니다. 자, 일본은 결국 중요한 거 다이카 개신, 그리고 뭐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뭐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선생님 또 참고 자료를 갖고 온 건데, 여기 야마토 정권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 야마토 정권이 같은 정권, 그러니까 같은 천황의 계열인데 왕조가 바뀐 건 아니지만 이 수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시대가 바뀐다. 그리고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요 시기, 요거 하나 기억을 해둡시다. 당의 율령제를 수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다이카 개신, 당나라의 율령 수용. 자, 지금까지 본 거 한반도와 일본의 고대 국가 명칭과 흐름. 자, 한반도에서는 삼국시대에 있었다. 삼국시대 누가 통일했다? 신라가 통일했다. 그리고 북쪽에 통일한 신라 북쪽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등장했다. 요 정도 알면 되고요. 자, 일본에서 알아둬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거 다이카 개신은 뭐였어? 왕 중심의 정치 체제를 위해서 개혁을 한 거죠. 그리고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가지고 온 거죠. 자, 요 정도만 되면 세 번째 학습 목표는 완성되었고요. 자, 이 다음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당나라 문화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당나라 문화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당나라의 문화는요, 되게 귀족적이래. 왜 귀족적이냐면 이 당시에 문화를 주도했던 계층이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귀족들은 되게 돈도 많고 땅도 넓고 하다 보니까 여유가 넘쳐요. 되게 화려한 걸 좋아해. 그래서 도자기도 되게 화려하게 만들어요. 세 가지 색깔을 섞어서 만든 당삼채가 제작되고요. 요게 대표적인 당삼채입니다. 그리고 시도 유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요, 국제적인 특징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개방적인 정책을 폈던 당나라에서는 여러 나라들, 신라, 일본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서아시아에서도 되게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종교가 들어왔대. 그래서 이슬람교, 조로아스터교도 들어왔고요. 기독교도 이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도 들어오게 되고요. 되게 특이한 문화가 형성되게 되죠. 당나라는 귀족적이고 국제적인 문화를 가졌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고요. 대표적인 게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죠. 당나라를 방문한 외국 사신들의 그림인데, 여기 보면 여기 보이는 요 사람은 아마 신라나 고구려에서 왔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동로마에서도 온 사신들이 보이고요. 이런 모습은 동로마의 아마 신부나 아니면은 성직자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관리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되게 국제적인 문화라는 걸 여기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 우리가 결국에 다섯 번째 학습 목표인 동아시아 문화권의 네 가지 공통 요소를 설명하는 거,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자야. 한자는요, 공용 문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용 문자 역할을 한다는 건 지금 우리가 사실은 한자를 많이 안 쓰지만 우리도 옛날에 한자 많이 썼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말들의 대부분이 다 한자야. 지금 여기 보면 동, 아, 시, 아, 문, 화, 권 다 한자입니다. 그리고 형성 한자죠. 그리고 공통 요소 한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 대부분 다 한자일 거야. 그렇죠. 우리 한자는요, 사실 중국의 문자이기도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의 문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한자는 동아시아 지역의 공용 문자 역할을 하면서 한반도에서는 이두라고 하는, 일본에서는 가나라고 하는, 베트남에서는 쯔놈이라고 하는 여러 문자 체계의 원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좀 예시를 보면요, 이런 게 있죠. 이 신문 기사는요, 1980년 5월 23일에 발행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1980년 5월 23일 이거 한 20년 전, 지금으로부터 24년쯤 전이죠. 아니 24년이 아니죠. 40년 가까이 됐네요. 44년 전이죠. 5월 23일이면 지금 시기랑 비슷하죠.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한자 보이나요? 여기에 폐, 허 같은 광주 데모가 6일째래요. 이거 무슨 사건일까요? 이거 5.18 당시의 신문 기사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기, 지금 요 시점에 5.18 관련해서 여러 뭐 영상도 나오고 그런 방송도 많이 했을 텐데 여러분이 혹시나 놓치고 지나갈까봐 한번 짚어줍니다. 5월 18일에는 광주에서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을 기리는 날이고요. 이때 있었던 여러 시민군과의 대결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죽고 다쳤죠. 군인에 의해서 시민들이 죽어났던 학살당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기사를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파출소 그리고 방송국 등이 불타고 군인과 경찰 그리고 시민들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걸 폭동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광주 사태라고 불렀고 이 당시에는 군인들과 경찰들의 어떤 잘못보다도 정부의 잘못보다도 시민들의 잘못을 더 크게 보도하게 된 거죠. 아무래도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됐던 건데 지금이라도 우리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런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가 된 거죠. 자, 어쨌든 이 기사를 보여주는 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여러분에게 한번 안내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신문 기사에 한자가 이렇게 많았다.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인 한자 문화권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한번 되새기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가보면요. 좀 유명한 애니메이션 이번에 또 새로운 시즌이 나왔던데 귀멸의 칼날입니다. 귀멸의 칼날 보면 귀멸의 칼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결국 일본 애니메이션이지만 일본도 결국 한자를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베트남으로 가볼게요. 베트남에서는 이런 문자를 쓴대요. 이게 쓰노 문자라는 건데 선생님도 이거 읽을 수는 없어요. 읽긴 힘든데 아무튼 한자를 기반으로 한 이런 문자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동아시아 공통요소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한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나라부터 되게 강조해서 보았던 율령이 있습니다. 율령은 뭐였어? 법이었습니다. 법률과 명령이라고 해서 중앙 집권 체제 정비에 활용할 수 있었던 체제였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일본에서도 율령을 들여오게 되죠. 자, 그리고 유교라고 해서 정치 사회적 이념. 자, 유교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사상이 되는 겁니다. 이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교 이념에 따라서 우리는 국가에 충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높은 사람을 보면 어른을 보면 예의를 갖춰서 인사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유교 문화인 거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다 이런 게 유교 문화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본도 똑같고요. 베트남도 똑같아요. 자, 그리고 또 불교입니다. 자, 불교는 왕실의 권위를 높이면서 민심을 통합한대요.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은덕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민심을 통합시키고요. 그 다음에 왕실의 권위를 높인데
불교로 왕실의 권위를 높인다?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왕은 사실 부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왕 직불. 그래서 우리 왕을 위해서 죽는 거라면, 부처님을 위해서 죽는 거라면 나는 극락에 갈 거야 하면서 전쟁에 참여할 때도 더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 네 가지는 한자, 율령, 유교, 불교이고요. 자, 이런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이 성립되었고요. 이런 나라들, 한국, 일본, 베트남, 중국 이런 나라들은 당나라의 문화를 각자 사정에 맞춰서 주체적으로 수용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똑같고요. 그리고 고유한 문화가 있었지만 그 고유한 문화는 기본적으로 이 공통 요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요. 그래서 마지막 학습 목표까지 달성을 배워봤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 국가들이 어떤 나라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 네 가지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례는 여러분이 직접 검색을 통해 찾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여러분의 경험에도 괜찮고요. 혹은 인터넷 자료에서도 찾아봐도 좋고요. 자, 한번 찾아보고 퀴즈 풀고 그리고 마인드맵 완성하고 퀴즈 풀고 선생님한테 와서 검사 맞기 하면 됩니다.